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SBS BJ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미증시는 이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S&P 500이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참 장 마감 이후 나온 그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게 뭔가 좀 시장을 좀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베센트가 또 빠르게 CNN에 출연해서 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미 반영한 후행 지표다. 시장은 또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미국 쪽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베센트 하면서 국무장관도 있고 합니다만 의외로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좀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거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베센트 장관이 하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보니까. 다소 이렇게 공격적인 조금 까다로울 것 같다 싶은 거기에 확고한 어떤 논리 그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와는 달리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확실히 시장 흐름을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시장 안 쳐다본다 이런 얘기 일단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거꾸로 들으면 반대로? 해석이 쉽죠. 그리고 그 표현이 참 재밌더만요. 앞서 굿모닝 마켓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월마트 보고 eat the tariff. 관세를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흡수하란 얘기인데. 그리고 베센트 장관도 관세를 월마트한테 흡수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지 말라는 월마트 너희들이 거죠? 돈을 잘 벌어오지 않았니? 좀 마진을 좀 줄여서 흡수하라 하는 얘기고 CEO를 갖다가 베센트 장관이 만나기도 했는데 그게 기업에 대한 압력은 아니랍니다. 그냥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냥 기업에 대한 압력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 나와서 관세 일부를 흡수할 것이다 이래버리면 관세 흡수해라. 관세를 너희가 먹어라. I will be watching. 내 보고 있겠다. 이러는데 압력은 아니랍니다. 어쨌거나 그 시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반응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보죠. 오늘 레그넘 투자자분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니 지금 여쭤볼 것도 많고 지난주 정리해볼 어떤 사안도 많았습니다만 요거부터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장 끝나고 무디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는 이제 제일 늦게 이제 결국 트리플 A를 갖다가 뺏은 셈인데 그 뉴스에 우리 미국 이렇게 비중 높고 미국 투자하시는 우리 이 대표님이 제 일감이 어떠셨어요?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2011년이었죠. S&P가 사상 최초로 이제 미국 신용등급 그때는 8월 5일인가를 기억하는데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정확히 딱 13% S&P 500이 빠지고 굉장히 좀 텐트럼이 있었죠. 그랬죠. 근데 그때는 배경이 이 미국 의회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아주 데들락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고 주말 계속 뉴스 나왔었지만 지난번에 예산안 합의한 거 가지고 지금 하원에서 부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결된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더 감세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해서 부결이 됐고 결국 이게 통과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지금 그 프리마켓에도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 0.89로 시작하다가 0.5, 0.6 살짝씩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CBOE 선물 마켓에서 지금 오히려 더 금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간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시장의 근본을 흔드는 그 정도의 이미 또 아까 그 2011년 이후에 2023년 피치에서도 한번 물론 영국계니까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우려가 전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이게 재정 적자 문제라든가 이자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실 그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무디스가 가장 미국
그 출신, 그러니까 미국 네, 베이스의 예. 회사고 가장 최초부터 신용등급을 예. 매기기 시작했고 3개사 중에 그래도 영향력이 중량감이 가장 느껴지죠. 크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센트도 이미 시장에서 반영한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여건일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표현 썼었지만 네. 재정 적자가 증가되고 뭐 이자 지급 부담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기축통화국인데. 좀 쉽게 표현드리면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확히 이런 표현 드렸지만 이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적어도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미국이 망하거나 달러가 붕괴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면이 있더만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서머스도 그랬고 옐런도 그랬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골수 민주당 아닙니까? 예, 그쪽 사람들의 얘기. 아니 뭐 내가 뭐 서머스하고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건 아니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서머스도 2011년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 처음으로 강등했을 때 이거 별일 아니다 했고 네, 나도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 네, 네. 그리고 뭐 재정 적자 부채 얘기하는데 그 절대 규모보다도 GDP 대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옐런도 얘기했다. 예. 우리는 GDP 키우겠다. 예. 분모를 키우겠다. 뭐 개연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국가 부채 비중이 36조 달러라는 거잖아요. 네. 네. 미국 GDP가 30조. 그러니까 뭐 GDP 대비 한 120%, 130%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로 수치로만 보면 123% 굉장히 높은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한 60%, 70%될 겁니다. 정부 네. 부채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망각을 자꾸 하는 게 부채 얘기를 할 때 부채라는 게 정부 부채, 기업 부채, 민간 부채를 다 합쳐서 총 부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총 부채가 260% 이상 되고요. 우리가 GDP 대비. GDP 대비. 우리나라가요. 예. 정부 부채 그러니까 좀 다른 데로 세서 좀 그런데 정부는 건실할지 모르겠지만 민간 부분에 기업과 민간을 보면 미국을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그 무디스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한 9개 국가가 뭐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이런 데란 말이죠. 네. 룩셈버그 이런 데란 예, 말이죠. 예. 그 나라보다 미국이 더 불안할까요? 어, 큰 문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베센트가 이제 GDP를 부채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예. 내용이죠. 경제 성장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뭐 고용 문제, 세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제 성장률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뭐가 있겠죠. 네. 아니 근데 뭐 월마트에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SNS에다가 나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놓고 그리고 재무장관이 전화까지 하고 CEO에 이 기업에 대한 압력은 아니다라고 우기면 그만입니까? 우리가 GDP 키우겠다고 우기면 그만인가요? GDP 잘 안 클 것 같은데. 근데 네.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따가도 네.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지만 네. 하반기부터 지금 소개해 주셔도 돼요. 네, 예.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 수치가 살짝 이제 조금 크래쉬가 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고 이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또 기대할 수 있는 호재도 좀 쌓여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도 언급 살짝 드렸지만 하반기부터 아까 우리 예산안 합의 그 말씀 네. 언급드렸었잖아요. 하반기부터 이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가 뭐 고꾸라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쪽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베센트가 하는 얘기가 그냥 소장님의 그 말씀에 제가 반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무의미하게 정치적인 레토릭은 아니다. 특히 베센트는 또 시장 출신의 그 넘버 2란 말이죠. 네. 경제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 의미는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베센트를 뭐 어쩌자는 게 아니고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좀 약간 뭐 심통이 나서 그래봤습니다. 아니, 참 이게 금융시장 참여자들하고 실제 이제 경기를 체감하는 게 좀 약간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뭔가 그래도 이제 관세 정책이 조금 더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좀 반영된 흐름들이 연출이 실제로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예,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안 좋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경기를 바라보는 시간 또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심리 지표는 심리 지표일 심리 지표.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난주까지 발표된 PC 소비 네. 아직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산업 생산 중에 네. 산업 생산이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월 대비 전년 대비가 1.2%, 1.4% 나쁘진 않았는데 네. 그 하부 지표 중에 이제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 0.4로 나왔단 말이죠. 예. 이제 관세 영향이 분명히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조금 빨리 이제 준비하는 뭐 하우스잖아요. 보통 이제 뭐 투자를 한다고 네, 하는 네. 하우스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지금 좀 우려감 섞인 시각으로 보고는 있고, 그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제 월마트 가격 올리지 마라.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제가 어용 멘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이라고 언급드렸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해서 2년 3년 전에 물가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고 인플레이션 파이트 기간이었을 때 예. 그때 왜 유럽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 아시아가 규모가 크다고 주식이 뜨질 않는다, 이런 언급 드리면서 제가 그리드플레이션 언급 드렸었거든요. 보통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가 뜨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기업 실적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 핑계를 대면서 가격에 얹어서 슬금슬금 가격을 막 올려버리거든요. 예. 그걸 보고 이제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 기업 이익을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다라고 해서 코스트 푸시, 수요 견인, 프로핏 레드, 이런 인플레이션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 프로핏 레드 별로 기업 중심에 이익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이런 용어는 없었는데 없었죠. 책에는. 네, 맞습니다. 근데 요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부터 그게 이제 전문 어떤 뭐 대형 하우스들에서부터 그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살다 보면은 실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 1,500원 하던 진짜 저가 커피 예를 들어서 20%만 올려도 그냥 1,800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냥 2,000원 내지 2,500원으로 그냥 올릴 때 한번 쑥 올려버리니까 제가 믹스 커피를 좋아해서 믹스 커피. 예, 2년 전만 해도 항상 편의점 가면 그 파란색의 캔 커피 있거든요. 레, 비 하는 커피가 500원일 때도 있었고, 레시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응비. 좀 싼 데로 가면 400원, 새 600원 응깡. 이랬거든요. 지금 1,4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났는데 2배가 떴어요. 그래요. 이게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의 맞습니다. 증거고, 예. 우리나라의 정유사들 보면 연봉이 막 1억 5천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신입사원들이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의 현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친트럼프 아니지만 네네. 좀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과점, 제빵점에 진짜 오랜만에 가셔가지고 옛날 생각에서 쟁반 담으셨다가 카운터에서 잠깐만요 하고 빵 몇 개 들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만한 빵 하나에 4,000원, 5,000원씩 하잖아요. 저는 도무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물가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그 빵 원가 생각하면은 그렇죠. 스타벅스는 뭐 자유롭겠습니까? 스타벅스 그 원가 6, 7천 그좀 원 말 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요새 지금 이슈 되는 거 아시죠? 커피 원가 얘기 때문에. 저기서 제 돈 주고는 안 갑니다. 그래서. 네. 누가 사줄 여러 때만. 가지가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준비하신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 1기 때, 2기 때 GDP하고 보니까 S&P 500 흐름도 네. 좀 준비하셨거든요. 간단히 좀 짚고 예. 넘어가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파란색 흐름이 2018년도, 2019년도, 다시 말하면 트럼프 1기 때, 네. 2018년도 7, 8, 9월 달, 2019년도 5, 7, 9월 달에 대중국가세 25%, 19년도에 추가 10% 때릴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아주 뭐 연초에 살짝 흔들렸다가 재밌었던 게 2018년도 9월까지는 주가가 회복을 쭉 합니다, 보시는 대로. 그러다가 4분기가 딱 접어들면서 정확히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S&P 500이 19.5%가 빠져요. 굉장히 큰 딥이 있죠. 그때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3, 4분기 GDP 성장률이 2.5%였다가 4, 4분기에 0.6%로 급전직하를 합니다. 이걸 주가가 반영했고, 실제로 그 당시의 주가를 보시면 관세 때문에 이 실물 경제의 영향이 한 6개월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해서 지금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요 그래프에서 빨강색이 지금 2025년도에 현재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의 흐름인데, 이게 좀 우연찮게 보시면 2018년도 4, 4분기에 급전직하를 쭉 딥을 했던 그래프에다가 2019년이 되면서 거짓말처럼 또 S&P 쭉 상승을 하잖아요. 그때 그래프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이. 그래서 저의 희망은
하반기에 분명히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 드렸고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관세 때문에 실물 경기 영향이 이제 악영향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요번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고 그 딥이 얼마나 깊을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제가 희망하는 건 지금 빨강색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5월에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18.9%가 빠집니다. S&P 500이. 그러다가 4월 8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19.5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딥이 일기 때 봤던 저 딥을 미리 반영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따 소개해드릴 소비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딥이 있는데 그 딥이 얼마나 깊을지는 한번 오늘 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죠. 그래요. 야, 그래도 저기 아무리 저 심리 지표라고 저 무시하시지만 한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한번 짚어 주시죠. 네. 기사마다 이거 갖고 다들 쪼는데 우리 이충광 대표님은 너무 이 심리 지표라는 이유로 소프트 데이터는 완전히 그냥 왜냐 보통 이제 소프트 데이터가 선행하고 뒤이어서 또 이제 하드 글쎄. 데이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프트 데이터의 중요성을 그렇게 관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물론이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앵커님 말씀 중에 하나 제가 네. 그래도 저의 소신을 밝히는 예, 자리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초대해 주시는 예, 거고 예. 방금 표현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애드업하고 싶은 거는 네. 이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아.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네네. 이따 소개해드릴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이 그런 수치 뭐 이를테면 국채 금리 같은 경우 SLR 같은 경우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가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리고 과거의 짧은 경우로 보면 또 그런 식의 경기의 어떤 크나큰 딥을 좀 피해가는 정책 조치들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그런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 연결되는 경우는 저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차트 제가 사실 네. 그 미시간대 심리 지표는 따로 그래프를 준비를 했다가 빼버렸습니다 슬라이드를. 근데 지금 보시는 파란색이 이 파티선이라고 하잖아요. 당파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심리 지표조차도 당파성이 있습니다. 제가 네.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소개드리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반영한 파란색이 공화당 응답자들이 보이는 그 파란색이 소비자 심리 지표고 민주당. 예, 민주당이 파란색은 보는 민주당. 빨강색이 공화당 네, 지표인 네, 네. 거거든요. 이 심리 지표 종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하는 사람들마다의 당파성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어떤 게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 연결되는 그 빈도도 낮을 뿐더러 신뢰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낮다는 것도 낮다는 거지만 이 소프트 데이터라는 건 사실 전화해서 그냥 대답하는 것 같고 수치 스코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 경기 빌드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겠냐 하는 의미에서 저한테는 신뢰성이 이렇게 높은 지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죠. 지금 보여주신 저거에서 이제 요즘 말하는 이른바 설문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지표들이 저렇게 어떤 당파성, 정파성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트럼프 이기에 접어들어서 네네. 지난 자꾸 저도 몇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작년에 그 선거 결과에 미국 지도에다가 트럼프 승, 해리스 승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그걸로 보고 대충 그냥 뭐 자꾸 캐나다로 51번째 주로 하네 뭐 어쩌네 이러는데 우리 국내에도 심지어 우리가 그냥 미국이 51번째 주가 되자 하는 극단적인 얘기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고 한데 그런 거보다 그냥 저쪽에서 파란 주 몇 개, 빨간 주 몇 개 나눠서 사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그나저나 저는 좀 전에 저 심리 지표가 어떤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좀 선행한다는 정민 앵커의 얘기에 이제 이충관 대표께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과정에서 정민 앵커의 그 반응 여기에 저는 약간 감동. 왜냐 이걸 갖고 감동까지 먹을 정도가 되는 이유가 네. 어디 가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무슨 뭐 서로 이렇게 뭐 댓글 차원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됐건 간에 남 얘기에 뭐 토달면은
죽일 듯이 달라드는 게 요즘 풍토인데 참 안타깝죠. 우리 네. 정민 앵커의 그 유연한 모습이 바로 그 감동.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명 근거 자료가 있을 거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귀를 연 거죠. 네. 조금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담을 하나만 네네. 좀 지난주에 제가 그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야단을 맞았거든요. 교수님한테. 네. 예. 논문 준비를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논문 주제를 잡고. 와, 우리가 요즘 교수님이 학생을 혼을 내요? 강큰 교수님이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예, 예. 서강대. 네. 방금 소장님께서 그 설문지라고 예. 설문조사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예. 그 석사와 박사는 좀 확실히 틀리지 않습니까? 다르죠. 힘들죠. 논문을 쓰는 방법이라는 게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고 과거에 보통 양적 연구를 가지고 하는 게 디펜스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랬죠. 양적 연구를 많이 했죠. 그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요새 적어도 저희 학교, 저희 교수님께서는 설문조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학계에서도 이 설문조사라는 게 예. 실제로 정확하게 그 질문의 의도, 타당성, 신뢰성을 반영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미국의 예. 대선 전에 여론조사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 소스 데이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예. 대답하는 사람도 예.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질문이 어렵거든요. 예. 그 제가 몇 번 소개드린 ISM PMI 지표, 저는 사실 넌센스인 게 저희 기준에는 네. 전기 대비해서 좋아질 거 같니 나빠질 거 같니 똑같니 영어로 better off 돼있니 worse off 돼있니 same이니 요 세 개 중에 same이야 또는 worse off야 요걸 갖고 스코어링을 해요. 네. 실물 경기를 얼마나 잘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저는 넌센스입니다. 저한테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행 심리 지표 특히는 네. 그렇게 저한테는 신뢰성이 높은 지표는 아닙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얼추 이제 이중광 대표님의 비유를 정리하자면은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은 뭐 어느 정도 뭐 시장에 약간의 시장도 그 정도는 예우해 줘야죠. 무디스가 한마디 했는데 그렇지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소프트 데이터의 부진은 그렇게 또 우려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라고 하셨으면 자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동에서 나 이만큼 했어라고 해서 굉장히 얘기하고 기사마다 이렇게 막 주섬주섬 더하다 보면 이게 한 뭐 물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였나요? 한 10년간에 걸쳐서라는 조건도 있고 합니다만 숫자만 더하면 어쨌거나 2조 달러가 넘어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경제나 시장에 작용할 수 있을까요? 10년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쇼잉하는 수단 중에 정치적인 하나 네, 있지만 네. 분명히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무기 구입이고 지금 언론에서 살짝은 언급은 되는데 아마 국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국채. 예, 미국 국채 매수하라는 얘기했을 것 같고 어쨌건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듭 못 짓고 왔죠. 예, 그래서 뭐 좀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네. 유가 얘기했을 거고요. 근데 네. 우리한테 떨어지는 국물이 있을까요? 국물이요.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콩가루라 떡고물이라 해야 되나? 늘 하는 소리가 네. 이제 거기 뭐 좀 요번에 순방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네. 거기 어떤 공사할 때면 건설 가서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예. 저는 그렇게 크게 뭐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16포인트, 코스닥이 0.9%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18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500원, SK하이닉스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20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0만 5천 원.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0.6%가량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는 29만 2,5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도 뭐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83만 1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내림세 예상되고요. HD현대 중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3,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사흘 연속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부 좀 반등 예상되고요. 호가는 32만 원.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모두 지금 한 1, 2%가량 하락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9만 500원이고 휴젤은 0.7%가량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지금 34만 9천 원. 이 가운데 팩트론이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3%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4천 원.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1%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6만 1,1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양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무디스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 부분이 조금 출발해서는 좀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뭐 요즘 보면 또 오전 오후도 다르고 네. 수급 상황도 사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메이저 수급 방향 자체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좀 오늘은 어떤 흐름이 연출될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나오는 예상 체결 지수 저 정도로만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어 준다면 네. 시작하고 마감까지도 저 정도만 하면은 제가 봐서는 굉장한 선방인데요. 아, 네. 예. 우선 뭐 뉴스가 지난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무디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데 있어 저 정도. 그리고 우리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그동안 쉼없이 올라온 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저항 구간들이 뭐 막고 있죠. 위클리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60주 이평선, 200주 이평선 이런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그동안에 한 두 번, 세 번 여기 살짝 대이면 밀리고 했는데 이번에도 살짝 닿은 상태에서 또 이런 조건을 맞았으니까 저 정도 빠지는 거는 양반입니다. 아주. 예. 그렇죠. 궁금한 거는 외국인이 그동안 한 2주 사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매수를 순매수 기조를 그러게요. 유지하려는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래도 최근에 연일 보기 매수를 궁금하네요. 보여줬는데 네. 네. 저는 환율 움직임도 좀 궁금해지고 환율도 궁금하죠. 예. 네.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네. 이제 10원, 20원 움직이는 건 이제 예산일이 됐어요. 예, 그러네요. 예. 아,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89원 60전, 1389원 60전인데 지금 또 이렇게 1,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큰 변동성이 시절이 크니까. 있었나. 야, 이거 옛날 같으면은 외환 딜러들 그래도 조금씩은 다 하다못해 몇백만 불이라도 이렇게 2월 포지션 들고 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요즘 같은 변동성이면 아침에 터지고 아침에 개장하면서 터진 거 이거 오전, 오후. 하루 종일 해봐야 이거 만회가 안 될 수도 있겠네. 예, 예. 조심스럽겠네요. 결국 이 모든 게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장에 보면은 막 채찍도 휘둘렀다가 당근도 줬다가 당근 줬다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리딩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지금 예.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뭘 이렇게 물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무슨 부서가 있고 참모들이 네네. 있고 이제 기업으로 치면 이제 각 부문장, 회사별 CEO 다 배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다만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내고 있는 현안들이.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채널의 성격상 무슨 뭐 관세 정책이나 무역 정책, 어떤 경제와 시장에 관한 것만 얘기합니다만 지금 저기 거의 내전에 가깝거든요. 미국은 저렇게 한번 건너뛰고 이제 새로 집권한 상태에서 한 100일 남짓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 보면은 진짜 이거 경제하고 시장 얘기만 빼고도 지금 정신없을 뿐이에요. 또 이제 지난주 후반에 시작한 게 또 그거더만요. 그 소위 말하는 오토펜. 네. 예. 마지막 나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어떤 막판에 이루어졌던 사면들이 이제 기계로 이렇게 똑같은 서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또 얘기해왔던
뭐 참 한번 그런 부분도 보자면은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뒤집어진 게 8647 아닙니까? 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그 8647이라는 그 조개 껍질 조개로 이렇게 해놓은 해변에 있는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T가 단일 정도로 8647의 의미는 미국인들 사이에 다 알려졌단 말이죠. 86이란 것은 제거한다 뭐 이런 의미로 되는데 이걸 갖다가 47은 47대 대통령 현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수사가 되네 마네 하니까 저 혼란한 와중에 경제는 경제대로 가고 정신없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 정책은 매를 먼저 맞은 셈이고 그 매는 이제 거의 다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 이제는 뭔가 선물, 당근을 기대하는 상황인데 지금 규제 완화, 감세 지금 이게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던 소식 아닐까 싶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실제 그게 뭐 지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의회에서 보통 항상 이 예산 결의안은 네. 핑퐁을 합니다. 왔다 갔다는 좀 왔다 해줘야죠. 갔다가 예, 뭐 예. 모디파이를 좀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6월까지는 네. 합의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인가 언급드렸던 게 이제 관세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가 되면 실제로 이제 정책 집행이 시작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큰 호재 중에 저는 하나가 아닌가 싶고 뭐 말씀이 나온 김에 네.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뭐냐, 업종이 뭐냐,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중소형 부동산 저는 그런 식의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 중소형주하고 부동산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이번에 은퇴하면서 금융주를 많이 줄이면서 이제 시기적으로 뭐 컨스털레이션 주류 회사를 좀 많이 샀고 그다음에 애플은 그대로 유지했고 뭐 이런 소식이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 트럼프 정부의 아주 큰 몇 개의 그 공약 중에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 중에 저희는 이제 금융주도 큰 수혜를 받을 업종이라고 보는데 네. 이 우리가 보통 금융주라고 하면 은행주를 보통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작년 가을부터 이제 금융주 중에 이제 IPO 하고 사모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수익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리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놓은 뭐 그런 일화가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저 빅테크들 말입니다. 네.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주가가 회복됐잖아요. 예, 예. 요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한번 좀 쉬어갈 때입니까? 아니면은 이 탄력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 5월로 보십니까? 저는 작년 말부터 똑같은 아직까지는 시각을 갖고 네. 있는데 그때 그 EPS 외 분기별 EPS 성장률 추이 쭉 그래프를 한번 제가 예, 보여드렸을 예. 것 같아요. 아쉽게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네. 그 하락하는 추세가 2023년 2, 4분기 때부터 쿼털리 베이스로 그 M7 속된 표현, 소위 M7 더하기 그 얘기 저희 그렇죠. 개장하고 좀 네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확실히 뭐 지난번에 있었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무역회담 이후 시장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두 번째로 굉장히 좋은 한 주를 보내는 모습이었고 S&P 500도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주말에 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소식,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글쎄요 시장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사실 가상자산 쪽은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 10만 6천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613 그리고 코스닥도 0.57% 내림세 720선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8% 떨어집니다. 지금 56,400원. 5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98% 하락합니다. 20만 2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올라갑니다. 100만 8천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지금 상승합니다. 29만 1,500원. 현대차가 좀 떨어집니다. 19만 1,900원.
기아가 0.5%가량 하락합니다. 91,500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4% 하락합니다. 829,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 46,300원이고요. KB금융은 올라갑니다. 94,200원. HD현대중공업 0.48%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나흘 만에 반등입니다. 지금 0.4%. 반등 폭은 다소 좀 아쉬운 수준이죠. 31만 9,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좀 제한적인 반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봉이네요. 94,700원. HLB가 2.8% 하락하고요. 에코프로 0.7% 떨어지면서 4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2.3% 하락합니다. 289,500원. 휴젤 0.58%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344,500원. 이 가운데 펩트론 0.9% 올라갑니다. 19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0.3% 올라가면서 6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2%가량 하락합니다. 지금 사흘 만에 하락이고요. 10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일단 뭐 개장한 지 한 2분 좀 지난 상황에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캐릭터 쪽이 약간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섹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쪽을 좀 볼게요. 풍력 쪽 볼게요. 오늘 대명에너지가 지금 상한가고요. CN플러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금양 그린파워도 15% 급등합니다. 그리고 CS윈드도 6% 강세 52,000원이고요. CS베어링도 5.6% 상승합니다. 유니슨도 4.9% 오름세 1,77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 SNC도 4% 올라가고 SK 이터닉스가 13% 급등합니다. 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웅도 2.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 쪽 움직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육계 쪽도 움직임이 좀 이어지는데 지금 마니커가 상한가예요. 그리고 하림도 15% 급등 중이고요. 체리브로가 17% 급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니커 FNG도 16% 강세입니다. 3,960원. 교촌 FNB도 5.9% 상승합니다. 5,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우 팜투테이블도 11% 급등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육계주들도 흐름 좋네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흐름 좋습니다. S에너지가 14% 급등 중이고요. OCI 홀딩스 4% 상승 중이고 OCI도 3.4% 올라가면서 6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 다 좋네요. 2차 전지 쪽, 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동안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41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 103억 원 매수 5위, 기관은 141억 원 매도 5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1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9억 원, 511억 원 매도 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장 마감 대비로 5원 50전 상승한 1,395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메이저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매수 주체가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저 지금 보세요. 낙폭 줄이는 거 보세요. 시장 뭐 그렇게 크게 밀리고 쉽지 않다는 느낌 아닌가요? 그러게요. 아니, 예. 저는 이제 그 가상자산 쪽도 깜짝 놀란 게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 나왔을 때 좀 비트코인 움직임이 좀 빡 떨어졌어요. 이더리움하고. 근데, 처음에는 예, 근데 뭐 이내 빠르게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기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106,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네요. 참 이게. 뭘 하겠습니까? 자영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뭐 제조업을 시작하겠습니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런 걸 자꾸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코인을 예, 하든 예. 왜 움직이는지는 뭐 서로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뭐. 예. 그래요. 아까 저 하던 얘기 이제 그것이
테슬라만 하더라도 딱 절반 왔습니다. 이게 한 488불 정도 했던 놈이 214불까지 왔다가 이제 딱고 이제 절반을 돌린 상황이고, 이제 또 엔비디아는 이런 흐름에다가 지금 무슨 다들 뭐 AI 관련해서 투자하겠다고 중동에서까지 오일머니 막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 되니까 이거 전고점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러니 지금 미국도 또 최근에 또 미국장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빅테크가 오히려 또 아웃퍼폼 했지 않습니까? 네, 주도를 했고요. 예, 뷰가 어떠신가요? 많이 빠졌었으니까요. 많이 빠졌었으니까. 네, 그래서 전고점 뭐 엔비디아만 해도 전고점 한 150달러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가고 있는 중이네요. 글쎄 전고점이 도달할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이제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하우스는 다른 데서 그런 것들이었지만 아까 왜 2023년도 2, 4분기 때부터 분기별 EPS 성장률을 쭉 보니까 EPS 성장률.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익 성장성이고 네. 장기적으로 한 10년 스팬으로 보면 그건 매출 성장이란 말이죠. 예. 단기적으로 EPS 성장률을 보면 이번 1사분기 2025년 1사분기 발표된 기준까지 엔비디아는 5월 28일인가니까 아직은 기다리고 있죠. 그때가 분수령이 될 건데 그 전에 지금 나머지 배트맨 중에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가 다 실적 발표했습니다. 구글 정도가 전분기 대비 한 10몇 %포인트 상승을 했고 브로드컴 정도가 한 20, 30%포인트 상승을 했고 나머지가 다 분기 EPS 성장률이 다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분기가 플러스 2.9%였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마이너스 40%였잖아요. EPS 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EPS가 성장률이라고 하셨으니 YOY 연율화 했을 때 YOY로 성장률입니다. EPS가 늘긴 느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참 이게 참 제가 테슬라 언급할 때마다 욕 참 많이 먹으면서 하는데 이번에 1사분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연율화했을 때 마이너스 40% EPS 성장률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테슬라 주가 상승하는 게 네. 저한테 납득은 사실은 좀 안 됩니다. 욕을 또 먹더라도. 그래서 소신 발언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워낙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군들이 M7이고 이러니까. 근데 정고점을 뚫고 우리가 과거 2년 정도 동안에 봤었던 이런 상승세가 올까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6월달 돼 보면은 욕을 엄청 크게 드시던지 아니면은 뭔가 좀 역시 대표님 말이 맞았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좀 크게 보면 백스셋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이죠. 백스셋이 아니고 지난 4월 9일 날 도이치방크가 뭐 저도 도이치 자산운용 구매해봤지만 시장을 잘 보는 하우스는 아닙니다만 연초에 2025년도에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컨센서스니까요. 컨센서스. 연초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연초에 2025년도 한 해 S&P 500 기업들의 평균 EPS 주당 순이익이 282달러 정도가 컨센서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관세 영향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뭐 관세 영향 무슨 영향 쭉 있지 않습니까? 감세 요인이 이게 한 240달러 정도로 줄어들 거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래가 잘 안 250달러. 보이는데. 네. 이게 보면 뭐 인트라 컴퍼니 임포트 무슨 차이나 임포트 히트 왜 또 벗으세요? 노안이 와가지고 갑자기 노안 커밍을 저도 벌써 나이가 50 중반을 향해 가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망했던 주당 평균 그 이익이 282달러가 지금 240달러 정도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 현재 백셋 아시겠지만 기업 이익 관련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주무르는 하우스입니다. 백셋에서 매주 발표를 해주거든요. 왼쪽 그 바 차트가 기업 이익 성장을 전망한 거고요. 오른쪽이 기업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짙은 그래프가 그 지난주 금요일 현재 예상한 수치고 약간 그 좀 옅은 회색이 3월 말에 전망했던 근데 3월 말 전망 대비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익 성장 전망치가 다 마이너스로 변했잖아요.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리고 매출 자체도 다 안 좋아지는데 다만 그 유일하게 한두 개 헬스케어하고 소재 정도가 한 달 반 전 대비 매출 예상이 조금 늘어날 거다라는 것 빼고 나머지가 다 지금 이익 성장이건 매출 성장 예상이건 지금 다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주가가 반영하는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의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경기가 이렇게 이 딥이 올 텐데 그렇게 딥이 깊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경기 펀더멘털에 훼손이 그렇게 깊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 주가는 좀 다른 얘기니까 주가는 우리가 이런 그 이익 성장세 이런 걸 많이 살펴봐야죠. 수급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아주 뭐 우상향은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나온 김에 내년에 11월 3일 날 중간선거 하는데 네. 말이 중간선거지 이게 그 상원 3분의 1, 하원 전부, 그다음에 각 주의 주무장관들 3분의 2가 다 선거에 돌입을 합니다. 네. 계속 이런 식의 분위기 또는 이런 짓 했다, 관세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했다가 내년부터 이제 선거 시즌 돌입할 텐데 이 짓 했다고 계속 민심 위반되고 벌써 38% 아마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지지율이.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공화당이 여전히 이길 수 있다, 장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좀 더 떠받칠 수 있는 뭐 이런 조치를 취할 텐데 그래도 주가는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뭐 아주 쉽게 무조건 탄탄하게 올라갈 거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고 관세 영향이 분명히 기업들이 아까 우리가 왜 월마트 가격 프라필레드 예. 인플레이션 이런 예. 것들이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마진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 상승이 그렇게 탄력적일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국면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우리 이충강 대표님은 보면은 펀더멘털리스트세요.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이제 근짜 폭락을 하고 바닥 찍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랠리가 펼쳐져서 한 2021년 중반까지 네. 여름까지 그 구간에서 이 대표님 그 구간에 한번 회상해 보시면은 뭐 회상할 것도 없이 기억하고 계시겠지. 어떤 퍼포먼스가 어떠셨어요? 그때 아주 다른 사실, 때 대비 좋았죠. 저희가. 좋았어요? 네네. 그러면 펀더멘털리 어떤 식으로 그 상승 랠리에 베팅을 하신 거예요? 펀더멘털로 설명이 됐습니까 그때? 됐습니다. 제가 첫 출연했을 때 그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2022년도 저희가 6월 달에 2, 4분기 끝나고 이제 3, 4분기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 노동시장 데이터라든가 소비라든가 예. 후행적이긴 하지만 GDP 성장률이 그때부터 이제 완연하게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22년부터. 네, 22년 가을이라고 봐야죠. 예, 3, 예. 4분기 시작하면서니까 그때 이제 쭉 보면서 포지션을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한참 흔들렸을 때거든요. 그래 이거 펀더멘털이 리바운드를 하고 있네.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 파이트가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그때 계속 보긴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러다가 정확히 11월 16일 날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저희가 대대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한 10%, 30%까지 줄여놨다가 예. 헤지펀드 위주로 가져갔던 거를 11월 16일부터 베타를 85%쭉 실었어요. 그때 주식형으로 바꾸면서.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가 23년도 아쉽지만 실리콘밸리 지방 은행 사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때 좀 많이 올랐던 게 좀 깎아 먹었다가 그때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수를 안 바꾸고. 아니 근데 제 그러면서, 얘기는 네. 그래서 2022년에 조정장 이후에 2023년 랠리는 그 베팅을 갖다가 상승으로 베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예, 그 제 참여를 다 얘기는 했었죠. 펀더멘털리스트 이충강 대표께서 그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의 어떤 위치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상승 랠리에 동참을 하셨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했었죠. 그때도 롱으로. 네, 롱으로 그때 펀더멘털적인 근거는 뭐였죠? 세상이 완전 멈춰섰는데. 그게 죄송하지만 다시 지금 질문해 주시는 기간이 어느 2020년에서부터 2020년 그 코로나 와가지고 전부 빵 했을 때 그때는- 그때 이후로 2021년 여름까지 한 1년 반 정도 엄청난 랠리가 왔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그 자문사 시작하기 전이라서 자문사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때 그러면 자문사를 하고 계셨더라면 주식 사셨겠어요? 저 같으면 샀었겠죠. 오호. 그러니까 펀더멘털리 어떻게 설명? 그때 뭐 자본시장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네. 노동시장 소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 시장의 노동시장 소비가 아직 꺾인 게 저한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롱 포지션 갖고 갈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훼손이 될 구간이 오긴 올 텐데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살펴야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건 개인의 영역인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이게 이 실제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는 그걸 시장이 인식하는 시기가 언제 올 거냐라는 게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지금 주안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좀 달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왜냐면 달러.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한 2개 준비했는데 간단히 결론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미 달러 선물, 그러니까 미국 달러 선물 미결제 약정 추이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4개가 보이실 텐데 뭐 나머지는 다 빼고 자산 운용사에서 잡고 있는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이냐 0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 있으면 롱이고 떨어져 있으면 숏 포지션이거든요. 달러에 대해서. 무슨 색깔을 보면 됩니까? 보시는 빨강색을 일단 보시면 빨간색. 됩니다. 빨강색이 레버리지 포지션이라고 해서 헤지펀드 하우스가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헤지펀드 좀 빨리 단기적으로 대응을 빨리빨리 하잖아요.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와 나머지 뭐 언리포터블, 리포터블 소스들은 아직 숏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일주일 전 자료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지난 금요일 현재 거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는데 다른 그래프를 갖고 오는 바람에 지금 자산운용회사가 마이너스 5천 계약 정도, 아더 리포터블이 마이너스 한 7천 계약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레버리지 포지션, 헤지펀드가 잡고 있는 롱 포지션이 만 한 2천 계약 정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자산운용사와 나머지 3개의 롱, 숏 포지션 비중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가 2주일 전에 5천 계약 정도 됐었다면 지난주 금요일 현재 보니까 3천 계약 정도로 숏 포지션을 줄이고 한 2천 계약을 커버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리포터블도 다 한 2, 3천 계약씩 줄였어요. 숏 포지션을. 그리고 헤지펀드가 지금 12,000 계약이었던 걸 85,000 계약, 8,500 계약 정도로 오히려 롱을 좀 줄였다는 얘기는 다른 소스들이 계속 숏 포지션을 취했던 걸 좀 줄이면서 헤지펀드는 또 롱을 좀 줄였다. 이게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연초 이후에 달러가 좀 많이라기보다는 좀 109포인트 갔다가 DXY 기준으로 지금 한 100포인트니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금 현재 수준이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 기준 100 금방. DXY 역사적으로 좀 확장해 보시면 95에서 한 100포인트 사이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약세가 크게 될 거냐? 저는 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연초 이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타이완 달러가 한 10% 가까이 이틀 동안 그냥 강세가 돼버렸던 거잖아요. 지금 그래프 띄워놓으신 그래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현재 6.3% 강세로 조금 이제 강세를 만회를 했습니다. 약세로. 지금.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타이완 달러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 통화별로 일간 총 거래 규모를 통화별로 쭉 집계해 놓은 겁니다. 제일 큰 시장이 유로화 달러고 그 다음에 엔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쭉 빨강색으로 제가 54라고 써진 제일 끝에 아더라고 이렇게 타이완 달러 시장이 하루에 빌리언이니까 54빌리언이니까 54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이 움직임이 조금만 사고 팔아도 얼마나 크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뭐 타이완 달러 그 동반해서 코리아 원화가 좀 강세가 된 게 있는데 정말 글로벌 시장, 통화 시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로화라든가 재팬 이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뭐 US 달러가 더 여기서 크게 약세가 되거나 저는 그런 국면 오히려 소폭이지만 강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안정화되고 정부가 드라이 파우더를 통해서 이제 실탄이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조금 강세 방향으로 저는 배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우리 원화는 없습니까? 원화가 빨강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149라고 149라고 돼 있는 거. 1,490억 달러라는 그러네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그마한 시장이잖아요. 타이완 달러 여기까지 시장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